이제 이번에 학습할 시간은 공부할 것은 이겁니다. 재무 상태와 뭘 배우느냐?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재무 상태와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무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재무 상태라는 얘기는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합니다. 재산 상태, 재무 상태, 재산 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을 우리는 재무 상태. 그러면 이때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결산 보고서인 뭐가 있을까요?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란 무엇을 말해요? 자산, 그죠? 부채, 자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무 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무 상태표 구성 요소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재무 상태표는 세 가지 정보가 나타나요. 세 가지 정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제가 재무 상태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 재무 상태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T자가 나왔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계정. 계정이란 얘기는 약자로 AC라고 합니다. AC, 어카운트, 계산하다 이런 얘기죠. 계정. 다음 시간에 계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정식, 이렇게 알파벳 T를 뭐라고 그래요?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왼쪽을 기초과정에서 설명했겠지만 N쪽을 뭐라고 그런다? 차변이라고 합니다. N쪽을 뭐라고 그러고 차변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을 뭐라고 그런다? 대변이라고 합니다. N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뭐 지워도 되겠죠? N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뭐예요? 대변입니다. 그러면 이 N쪽 차변은 뭘 쓰느냐? 이렇게 팁박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 차변은 뭘 써요? 자산을 씁니다. 자산을 써요. 자산. 그리고 재무상태표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부채와 자본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금액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산은 얼마냐? 100원입니다. 자산은 100원. 부채가 얼마냐? 20원입니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 될까요? 80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자본의 금액은 이 자산과 부채 움직임에 따라서 자본의 금액은 결정되는 거죠. 이 자본의 금액은 무엇과 무엇에 따라서 이 자산과 부채 움직임에 따라서 자본의 금액은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 자본을 계산하는 등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본 등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오는 거 아니에요. 자본을 계산하는 등식은 뭐에서 무엇을 뺀다? 자산에서 뭘 빼요?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자본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본 등식. 자산에서 뭘 뺀다? 부채. 그럼 뭐가 나온다? 자본. 이렇게 해서 자본 등식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자 이때 재무상태표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그러면 차변합계 얼마입니까? 100원이 되겠죠. 대변합계 얼마입니까? 100원. 기초과정 설명드렸겠지만 이렇게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는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대차 평균의 원리. 그죠? 거래가 한 건이 발생했던 100건이 발생했던 항상 이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대차 평형의 원리 또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재무상태표 등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산에서 자산은 뭘 빼면 자산은
뭐 플러스 뭐다?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금액을 써볼까요? 여러분, 자산은 100원에서 부채를 20원 빼면 자본 얼마입니까? 80원이죠. 그러면 자산 100원은 뭐 플러스 뭐 부채 20원 플러스 자본. 요게 우리 시험에 요게 이론 문제로 우리 시험에 15회 때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합계는, 그죠? 자산 합계는 부채 합계와 자본 금액 합계를 말한다. 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산 합계는 부채 총액에서 자본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다. 땡.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을 붙이면 되잖아요. 는 이렇게 밑거로 쌤 이거죠.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걸 우리는 재무상대표 등식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만 지워도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이 자본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 자본을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할 건 뭐라고 그래요? 순자산. 우리 시험 한번 나왔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순자산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자본 또는 뭐라고 그래요? 순자산. 자본 부르는 용어가 많아요. 주주지분, 이렇게 자녀지분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많습니다. 자기자본 이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선생님? 얘는 총자산이에요. 총자산. 그러니까 이 부채와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금의 조달 원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이거지. 이 100원 속에는 부채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이죠. 이건 뭐예요? 자금의 운용 상태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없겠고요. 자산에 뭘 써요? 차변에 뭘 써요? 자산. 그리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아셨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자산이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있나요? 부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에서 무엇을 뺀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자본이 계산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 등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산 뭐예요? 좋은 거죠? 그래요. 자산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영어로 에셋 그럽니다. 에셋. 에셋이란 뭐예요? 미래 돈 되는 것은 다 뭐다? 자산입니다. 미래에 돈 될 만한 것은 다 뭐다? 자산.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에셋 들어가는 회사 어디 있나요? 미래 에셋. 그죠? 미래 에셋. 그래서 자산. 돈 될 만한 것은 다 뭐다? 돈 될 만한 것은 다 뭐다? 자산이다. 그렇다고 교재에다가 돈 되는 것은 자산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뭐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미래 경제적 효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뭐라고 한다? 자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산은 이렇게 하죠. 자산은 미래 가서 현금화할 수 있거나 또는 사용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그건 뭐다? 자산이다 이거지. 즉 현금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여러분, 이 칠판 자산이죠. 지금 미래 경제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수업 못 하잖아요. 그래요. 미래 경제적 효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자산 뭐 있습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이라고 그래. 은행에 있으면 예금. 또 뭐 있어요? 차, 집, 뭐 통장, 금, 세탁기. 그죠? 다 뭐예요? 자산, 비품 이런 것들, 자전거 다 미래 경제 효익을 가질 돈 될 만한 것은 뭐다?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빚, 프로피티에서 빚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자본은 뭐예요? 캐피탈, 그죠? 자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몇 가지? 세 가지. 자산, 부채, 자본. 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 자본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배울 건 이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 안에 많은 아이들이 수십 개의 자산 항목이 있겠죠. 그리고 요 부채 항목도 있을 것이고 자본 항목.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산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그래요. 자, 한 가지 더 보충할까요? 이 재무상태표는 언제 작성할까요? 이거지. 얘는 보고 기말에 작성합니다. 따라서 15년도 12월 30일 뭐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 작성해요? 재무상태표. 내 재산상태 언제 파악해요? 1월 1일이고 여기 끝나는 날 12월 31일이잖아. 이때 내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12월 30일 현재, 그죠? 현재 내 기업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따라서 이 재무상태표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느냐? 어떠한 수식어가 붙냐면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일정 시점 정보를 나타내는 정태보고서입니다. 정태, 정지된 상태, 스톡 개념이죠. 여러분 이 재무상태표는 사진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진 딱 찍으면 날짜가 딱 오늘 15년 11월 3일 딱 현재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점 정보를 나타냅니다. 올해 18회 때 나왔습니다. 15년도 18회 때 어떻게 나왔나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OX, X, 일정 기간이 아니라 무슨 정보를 나타낸다? 일정 시점 정보를 나타내는 정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년 12월 30일 현재 재산 상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요. 자, 요거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일정 뭐예요? 시점. 그래요. 그리고 현재 이거죠. 보고 기말 12월 30일 현재 내 재산 상태 이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산에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이 자산에 많은 애들이 살잖아요. 우리 자산 총액이 100원 이렇게 표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120조? 120조. 삼성전자 재무상태표 보면 자산 총액은 약 120조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 누가 있는지 먼저 자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품 3가지 소개했습니다. 품 3가지. 품 몇 가지? 3가지. 회계는 품자가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 상품, 제품. 또 뭐도 있느냐? 비품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품. 요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또 뭐 있느냐? 제공품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반제품도 있습니다. 또 저장품도 있겠습니다. 즉 소모품. 소모품을 할까요? 소모품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회계는 끝에 품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제공품이 뭐예요? 제공품. 이건 이제 원가 관리에서 배울 건데요. 지금 공장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공품이라고 하죠. 지금 제조 진행 중에 있다. 생산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공품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제품은 뭐예요? 반제품. 반만 만들었다 반제품? 그게 아니라 중간 생산품을 뭐라고 그래요? 반제품이라고 하죠. 여러분 호떡도 밀가루 반죽한 상태도 공급 가능하잖아요. 공급 가능해요. 이건 뭐예요? 반제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반제품. 그 다음에 소모품 이런 것도 다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개별 파트에서 배우겠고요. 여기서 품 3가지만 기초과정이니까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상품, 제품, 비품. 여러분 상품과 제품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판매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상품, 제품인데요. 차이점은 뭐죠? 상품하고 제품은. 상품은 그냥 구입해서 판매. 구입해서 판매하면 뭐라 그래요? 상품. 제품은 제조해서 판매하면 뭐라 그래요? 제품. 요 차이점입니다. 옷을 사서 팔면 상품. 옷감을 사서 이 셔츠를 가공해서 판매하면 제품. 이거죠. 그죠?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팔면 상품. 그죠? 조수를 잡아와서. 그죠? 조수를 잡아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어떻게 만드나? 조수를 잡아서 아가리를 벌려서 물을 채워서 냉동시켜서 아이스크림 만듭니다. 그럼 아이스크림을 조수발을 만들어서 팔면 제품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품과 제품의 공통점은 뭐냐? 판매 목적인데요.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자산? 재고자산. 재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무슨 자산?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우리 시험에 이 재고자산이 우리 시험에 몇 문제 출제되느냐? 4문제에서 5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4문제에서 5문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죠. 이 재고자산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 9회 때 무려 9문제까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보유가 있다면 무슨 자산? 재고자산. 우리 시험에 4회, 5회 때. 그 다음 이 비품은 뭐냐?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시죠? 얘는 가공을 거쳐 안 거치고요. 얘는 가공을 거쳐서 판매하면 제품. 그러니까 구입해서 판매하면 상품, 제조해서 판매하면 뭐라고 그래요? 제품. 이렇게 공통점은 판매 목적이고요.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뭐라고 한다? 재고자산 되겠고요. 비품 소개합니다. 비품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 되느냐? 얘는 사용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이라고요? 사용 목적. 이렇게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비품은 여러분 책상 의자 이런 거 비품이잖아요. 이러한 비품은 물리적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러한 장기성 자산이며 물리적 실체가 있다.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자산을 우리는 유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자산? 유형. 물리적 실체가 있다. 유형 자산. 우리 시험에 유형 자산이 우리 시험에 5문제에서 6문제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 자산 중에서 중요한 자산 좀 골라주세요. 그러면 뭐하고 뭐? 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서 우리 시험에 10문제 가까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감정평가사 40문제 중에서 유형자산이 한 10문제까지도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자산 중에 중요한 자산 좀 골라주세요. 그럼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입니다. 기초과정을 끝나면 바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10문제 다 맞으셔야 돼요. 그럼 10문제만 다 맞아도 우리는 몇 점? 25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품, 제품, 비품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무슨 자산이다? 유형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뭐예요? 재고자산.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은 사용 목적인데 사용 목적은 목적인데 물리적 형태가 없다. 이러한 자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 들어보셔요? 무형자산. 무형. 형체가 있어? 너는 형체가 없어. 이거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이 안에 누가 있는데 각종 권리죠. 특허권, 눈으로 안 보여. 실용실황권, 상표권, 의장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 강화권, 어업권, 개발비. 여러분 우리 동네의 음식점 권리금 주죠. 이 권리금을 뭐라고 그래요? 영업권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안 보이잖아. 이런 것들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슨 자산? 무형자산. 사용 목적은 목적인데 형체가 있다. 그러면 유형. 형체가 없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무형자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한 가지 설명할까요? 자, 사용 목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 투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즉 임대 수익을 원해요. 무슨 수익? 임대 수익. 또는 시세 차익을 원합니다. 이러한 무슨 자산을 임대 수익을 원하고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이러한 자산을 투자자산. 뭐라고요? 투자자산. 엄밀히 말하면 얘를 뭐라고 그러냐? 투자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투자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건 뭐예요? 토지나 건물을 말하겠죠. 그죠? 토지나
건물을 우리는 부동산 이겁니다. 이것도 한 문제는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겁니다. 제가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다. 아파트 10채를 보유하고 있다.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투자? 투기? 투기? 그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때 투기하고 투자는 같은 말입니다. 제가 하면 뭐죠?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면 뭐예요? 투기죠. 제가 하면 로맨스고 여러분들이 하면 불륜입니다.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임대 수익을 원하고 또는 시세차익을 원한다면 이건 뭐예요? 투자, 부동산. 아하. 그럼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나요? 자산은 어떤 목적으로 보유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집니다.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져요. 그냥 보셔요. 여러분 이마트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자산일까요? 이마트 아시죠? 이마트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자산일까요? 뭐요? 이거죠. 어떤 목적으로 보유에 따라 달라져요. 선생님, 이마트 건물은 유형자산이요. 일반적으로 사용 목적이니까 유형자산이 맞죠. 그러나 부동산 매매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뭐예요? 부동산 매매사가 아직 미분양 중인 아파트, 이건 뭐예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자산?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무슨 자산일까요? 그러면 유형자산, 그건 1차원 생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려봅니다. 이렇게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무슨 자산일까요? 이거죠. 그죠? 어떤 목적으로 보유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 건물을 사용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판매 목적이다. 또는 투자 목적이다. 이렇게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얘는 무슨 자산? 유형자산이 되겠죠. 그죠? 아니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무슨 자산? 재고자산입니다. 아니다. 임대 수익을 원한다. 그럼 얘는 무슨 부동산? 투자, 부동산. 이렇게 이름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시에서는 이런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보유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사용 목적, 유형자산. 판매 목적, 재고자산. 투자 목적, 그러면 투자, 부동산. 이렇게 공부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사용, 판매, 투자. 이렇게 학습을 해봤습니다. 아셨죠? 그래요. 자, 이렇게 품 세 가지, 상품, 제품, 비품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재고 이렇게 나왔죠. 우리 시험에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 중인 치약. 생산 중에 있는 치약 뭐예요? 제공품이잖아요. 판매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재고자산이죠. 미분양 중인 아파트 역시 이것도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 그러나 사용하기 위하여 이번 시험에도 나왔네요. 18회 때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OX X 이번에 18회 때 나왔습니다.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무슨 자산이다? 유형자산이다. 이거죠. 아셨죠? 물리적 실체가 있다. 이렇게 한번 자산을 벌써 자산 몇 가지 종류 배워봤어요. 4가지잖아요. 크게 재고자산 이 안에 누가 있는 건지는 이제 또 배우겠지만 유형자산 또 무형자산 또 투자 부동산 이렇게 해서 자산의 분류를 살펴봤고요. 잠시 보충적인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품 3가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자 보시죠. 제가 이 재무상태표를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크게 자 확대 시켜보죠. 자 기초화정에서 여기 이제 볼까요? 확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재무상태표를 제가 크게 한번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실까요? 이렇게 자 확대 시켜봅니다.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필기해서 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암기. 회계는 결과적으로 뭐다? 암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그려가지고 그려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그려서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회계 공부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신의칙에 위반된 겁니다. 수험생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여러분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제문제 볼게요. 여긴 뭘 써요? 자산. 이제 자산을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자산의 분류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분류와 부채 분류와 자본의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 가운데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 안 보이는 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안 보이는 선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이라고 불러요. 유동성. 뭐라고 그래요? 유동성.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현금화가 빨리 되느냐. 얼마나 현금화가 빨리 되느냐. 즉 현금화가 빨리 되는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동성. 얼마나 현금이 빨리 되는데, 그러니까 현금화가 되는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동성. 그러면 유동성이 빠른 것이 있어요. 현금화가 빨리 되는 자산이 있고 유동성이 늦은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현금화가 빨리 되는 자산, 유동성이 빠른 것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1번에 이것을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유동자산이라고 불러요. 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성이 늦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여기다가 비유동자산 그럽니다. 유동이 아니다. 비유동자산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은 뭐냐? 1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요 재무상대표 15년 12월 30일 현재 보고기말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 뭐라고 그래요? 유동자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년 안에 현금화되는 자산 뭐라고 그래요? 유동자산. 비유동은 뭐예요? 1년 후에 현금화되는 자산 뭐라고 그래요? 비유동자산이라고 불러요. 아, 이게 한국채권국제회의소에서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원칙이 있으면 뭐도 있나요? 예외. 예외는 개별 파트에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해가셨나요? 1년에 현금화되는 자산, 유동자산. 몇 년 기준이다? 1년 기준입니다. 몇 년 기준? 1년 기준. 언제로부터? 요 보고 기간 말로부터. 또는 정상 영업 주기도 있겠지만 정상 영업 주기는 차후에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또 누가 있는데 이거죠. 자, 이 안에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좌 자산이 있습니다. 당좌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배운 판매 목적으로 보유가 있다면 무슨 자산입니까? 재고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좌라는 건 뭐냐? 당장 현금화가 되는 자산. 당장 현금화가 되는 자산 퀵자산입니다. 퀵자산. 특히 퀵. 현금화가 굉장히 빨리 되는 자산이죠. 우리 시험에 당좌 자산이 세 문제에서 네 문제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는 나옵니다. 이 안에 현금이 있고요. 이 안에 당좌예금이 있고요. 이 안에 뭐 매출 채권이 있겠고요. 이러한 대손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한 세네 문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아까 판매 목적이죠. 얘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판매 목적입니다. 이때 재고자산이 아까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유동자 소개합니다. 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아까 사용 목적으로 보유가 있다. 물리적 실체가 있다. 무슨 자산? 유형자산. 우리 시험에 네 문제에서 이렇게 일단 유형자산 일단 먼저 분류할까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없다. 무슨 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원한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 이렇게 자산의 분류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유동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 부동산. 이걸 못 그리면 여러분들은 잘 말씀드렸죠? 회계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반드시 연습장
포스트잇에다가 또는 포스트에다가 써서 화장실에 붙여놓고 반드시 애워주셔야 이 재무상태표를 그려야 저 재무회계 끝에서 배우는 재무 비율 분석을 있습니다. 유동 비율, 부채를 상환해서 유동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러한 비율 분석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좌자산이 우리 시험에 몇 문제 나오느냐? 3, 4문제 나옵니다. 재고자산이 4, 5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4문제에서 6문제까지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재가 나오면요, 교재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교재에 반을 딱 접으면 자산입니다. 응? 반을 딱 접으면 뭐예요? 자산. 그러면 선생님, 자산까지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몇 점 나옵니까? 몇 점은 나온다? 50점은 나옵니다. 몇 점? 50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1월, 12월 달에 어쨌든 50점은 나옵니다. 이렇게 자산 끝나면. 뭐 기초 과정하고요. 기초 한 3, 4문제. 3, 4문제, 4, 4문제, 4, 5문제 이렇게 해서 자산까지만 잘하면 몇 점은 나온다. 50점은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교재 순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배워요.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웁니다. 자, 부채 넘어갑니다. 부채도 마찬가지로 2가지로 구분합니다. 똑같아요. 1년 이내 갚아야 돼. 그럼 무슨 부채?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유동부채. 1년 후에 갚아요. 아니, 여기다 쓸까요? 1년 후에 갚아야 된다. 그럼 뭐예요? 비유동부채. 이렇게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봐두셔야 됩니다. 유동부채와 뭐예요? 비유동부채. 쉽게 얘기하면 기초과정 이런 말 이렇게 얘기하면 보셔요, 여러분. 차입금입니다. 차입금도 2가지가 있어요. 무슨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있고요. 단기 하나는 뭐 장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단기란 얘기는 1년 이내, 그죠? 1년 이내 갚아야 돼. 단기 차입금. 1년 후에 갚아야 돼.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뭐예요? 1년 이내 갚을 거니까 단기로 빌렸으니까 유동부채. 장기 차입금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나 돈 좀 빌려줘. 10만 원만. 30년 후에 갚을게. 그럼 뭐예요? 얘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는 몇 년 기준이다? 1년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과 부채는 보셔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요.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나요? 자본입니다. 뭐가 들어가요? 자본. 자본이죠. 자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 합계. 자본 총계. 자본 총계. 자본 합계. 이게 우리 시험에 16회 때 나왔어요. 16회 때. 16회 때 자본 총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지. 자본 총계. 자본 총계 합계는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본에 더할 건지 뺄 건지, 즉 양수면 더하고 자본에 더할 거면 더하고 자본에서 뺄 거면 빼고, 양수는 더하고 음수는 뺍니다. 그건 개별 파트에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의 근거로 봤더니 자 금국한이 많이 나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 자본의 근거를 열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자본 파트에서 하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봤더니 자본의 근거를 봤더니 금국한이 몇 칸 나오느냐? 5칸 나옵니다. 자, 또 다시 확대시켜요. 하나, 둘, 셋, 5. 우리 상법에서는 상법이에요. 상법에서는 자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5가지. 자, 좀 어차피 배울 거니까 자본의 근거입니다. 이 자본의 근거로 봤더니 금국한이 몇 칸 있다? 5칸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 안 쓰고 다시 한번 끄집어 쓸게요. 자본의 근거로 봤더니 금국한 몇 칸? 5칸이 있다. 5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본금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자본조정이 있습니다. 자본조정.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유계. 다섯 번째 뭐가 있느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의 금고를 열어봤더니 금고칸이 몇 칸이 있다고요? 5칸. 눈도장만 찍어두셔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유계, 이익잉여금. 자본 파트가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두 놈. 기본이 되는 보통 주식을 발행하면 보통주 자본금.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부여하여 발행하는 주식, 우선주 자본금. 자본잉여금. 여기 5명 살고요. 얘는 8명 살고요. 여기는 5명 살고요.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건 개별 파트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느냐? 요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중요하죠. 요건 자세한 건 어쨌든 오늘은 지금 이건 개별 파트, 자본 파트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에는 많은 애들이 살고 있다. 자본금도 있고 자본잉여금도 있고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잉여금이라는 것은 두 개가 나옵니다.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자본잉여금도 있고 뭐도 있다. 이익잉여금에 있다. 여러분, 잉여금 뭐예요? 좋은 거지요? 잉여금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번 돈. 번 돈을 말해요. 잉여금, 남은 돈, 번 돈. 그러면 도대체 자본잉여금은 뭐고 이익잉여금은 뭐냐? 자본잉여금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하고 거래해서 번 돈. 나중에 자세히 배울게요. 주주하고 거래해서 번 돈을 뭐라 그래요? 자본잉여금이고요. 이익잉여금은 장사해서 번 돈. 번 돈은 똑같은데 번 돈. 주주하고 거래해서 번 돈. 주식을 발행하면서 번 돈은 뭐라 그래? 자본잉여금. 장사해서 번 돈. 이익잉여금. 즉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기순이익을 말해요. 당기순이익을 뭐라 그래요? 당기순이익의 합. 이렇게. 당기순이익의 합을 뭐라 그래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장사해서 번 돈은 뭐라 그래요? 이익잉여금.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자본에는 자본금도 있고요. 잉여금도 있다. 이거 구분하셔요. 자본잉여금도 있고 이익잉여금도 있다. 자본잉여금은 뭐하고 거래? 누구하고 거래해서? 자본거래. 주주하고 거래해서 번 돈은 자본잉여금.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은 뭐라 그래?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을 말해요. 이렇게 자본의 금고로 봤더니 금고칸 몇 칸이 나오더라? 5칸이 나오더라. 이렇게 배워요. 아셨죠? 그래요. 응? 그래. 그러면 우리 시험에 부채는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부채는 두세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요. 자본은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본은 한두 문제. 이렇게. 그럼 교재 순서가 이거 배우고요. 부채 끝나면 뭐 배워요? 자본. 이렇게 교재 순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뭘 물어봤나요, 여기? 자본 총계는 얼마냐요, 이거지. 얼마? 16회 때 문제. 그러면 자본금도 자본, 자본잉여금도 자본, 자본조정도 자본, 기타 포괄 수익 누계액도 자본, 이익잉여금도 자본.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의미는 자본하고 자본금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누가 넓은 의미요? 자본이 넓은 의미지. 자본 안에 이런 아이들이 산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본 총계, 자본금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자본금을 얼마인가요? 물어본 게 아니라 자본 총계를 물어봤으니까. 너도 자본이고 너도 자본이고 너도 자본이고 너도 자본이고 너도 자본이니까 너도 자본이잖아요. 이걸 다 더해야 자본 총계를 물어볼 수 있죠. 한 4개밖에 안 주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양수인지, 양수, 자본의 양수 더할 거고 자본에 뺄 거 뭐예요? 음수. 양수는 더하고 음수만 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자본에서 물어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간은 제가 굉장히 자세한 것 같은데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산은 크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고,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본. 여러분들은 이걸 반드시 그려가지고 직접 써보셔. 자, 이렇게 해요. 유동에는 당좌와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수답부동산.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에는 많은 애들이 살아요. 자본의 분류는 상법에서 몇 가지? 5가지로 분류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교재는 잠시 후에 또 제가 마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